자, 그 에너지 띠 보세요. 에너지 띠. 지금 진도 나갈 게 되게 많아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여기 에너지 띠랑 반도체 에너지 띠까지는 했었어야 되는데 에너지 띠를 못 했기 때문에 일단은 보시면 저번 주에 기체 에너지 준위 했었잖아. 그치? 기체 에너지 준위. 그러니까 이제 기체에 에너지 준위가 있었고요. 이 에너지 준위에 대해서 이 에너지 준위를 이제 다른 말로 바꿔주면 에너지 레벨이 되는 거거든. 에너지 값이라고 했잖아.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값이었고, 자 기체 같은 경우는 이제 무슨 기체 얘기하는 거냐면 수소 기체를 얘기하는 거잖아. 수소 기체 에너지 준위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단순히 원자핵이 있고 원자핵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얘가 만드는 에너지 준위가 있을 것이고 얘가 만드는 에너지 준위가 또 옆에 있을 거야 이렇게.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이 에너지 준위는 기체의 경우에는 원자 간의 간격이 매우 넓기 때문에 어때? 서로 영향을 줄 일이 없다는 거죠. 그지? 이제 상관없거든, 이렇게. 그리고 에너지 준위가 형성이 되면은 이렇게 기체는 이런 식으로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죠. 이렇게. 됐지? 기체 에너지 준위는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 문제는 고체의 에너지 경우. 고체의 에너지 준위라고 이제 표현을 할 수 없어요. 왜냐면은, 자, 보세요. 이제 결론인데 이게 에너지 띠가 돼요. 에너지 띠. 띠처럼 보일 것이다. 왜 띠처럼 보일 것이냐면은, 고체의 경우에는 원자와 원자의 간격이 매우 어때? 매우 좁죠. 이렇게. 인접한 원자들이 무수하게 많이 존재할 것이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렇지 않니? 기체와는 다르게. 네. 그러다 보니까 얘가 에너지 준위를 만들 것이고, 만드는 에너지 준위들이 점점점 뭐야? 계속해서 겹쳐 있을 거야.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죠? 에너지를 만들었다고 치면은, 가정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겹쳐 있어요. 겹쳐 있다 보니까, 기체의 경우와 다르게 고체는 에너지 준위가 하나 생겼고요. 그 어떤 특정한 원자가 그 에너지 값을 가지고 싶어하는 전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다시 어떤 원자 한 개가 이 고체와 기체와 똑같은 만약에 에너지 값을 가지고 싶어. 그럼 여기 전자가 채워질 건데 문제는 고체의 경우에는 우리가 파울리의 베타 원리라는 게 들어가죠. 파울리 베타 원리라는 개념이 필요해요. 파울리 베타 원리가 뭐냐면은 베타 원리? 베타 원리 우리 했었어 안 했어 이거? 했었잖아 이거. 그죠? 이거 했네 이거. 응? 나랑 하지 않았어? 나랑 안 했어? 양자역학 하다가 야 베타 하다가 내가 베타라는 얘기 안 했어? 양자역학 했어요. 저 시간에. 아 그러니까 베타라고 얘기 안 했어. 그 드립 쳤으면 기억을 했을 거예요. 아 베타 기억 안 너 보고 내가 너한테 베타라 그랬어. 아니 안 그랬어요. 야 진짜 이거 너네 저희가 벽을 막 여러 번 박아. 아 그래 양자역학은 했었지. 했었지. 그건 했죠. 했었는데 야 파울레 베타 원리가 무슨 뜻이야? 베타란 뜻이잖아. 그죠? 아 이건 아니죠. 제가 지금 처음 들어보는데 되게 재미없으니까 이게 처음 듣는 반응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베타 원리가 있어. 베타 원리가 뭐야? 베타 원리가 뭐야? 베타라고. 베타 원리가 뭐야? 뜻이 뭐야? 배웠잖아. 화학 시간을 배웠으면 알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배척하다는 뜻이야. 밀어내는 뜻이야. 타가 친다는 뜻이고. 배가 뭐야? 배척하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하나의 양자 상태의 전자는 하나밖에 없다. 하나의 양자 상태의 전자는 하나밖에 없다. 근데 전자라는 거는 스핀 수가 이제 서로 업스핀, 다운스핀, 뭐 2분의 1 스핀,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스핀으로 스핀 수가 다르거든. 전자는. 그래서 전자의 스핀 수를 고려하면은 이렇게 얘기하면 특정 하나의 에너지 값을 가질 수 있는 전자는 최대 2개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양자 상태를 고려하면 전자는 1개야. 그 특정 양자 상태를 얘기하면 전자가 1개인데 에너지 값을 가질 수 있는 전자는 파울리 베타 원리에 의하면 2개까지 들어가요. 이건 뭘 고려해서? 스핀 수를 고려해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양자 상태, 즉 이 에너지 값을 가지고 싶은 전자는 딱 2개가 들어가면 더 이상 다른 전자는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바로 인접한 이웃한 원자들의 전자들도 이 에너지 값을 가지고 싶다는 거지. 그게 문제인 거야. 그래서 다른 옆에 있는 원자에 있던 전자가 또 이 값을 가지고 싶어. 근데 얘는 가질 수가 없어요. 이미 전자가 한 2개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미세하게 살짝 밀쳐지면서요. 이렇게 퍼져나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엇갈려가지고 전자가 2개 들어간 형태로 간다는 얘기지. 마찬가지로 또 옆에 있는 애가 이 값을 가지고 싶지만 못 가지니까 또 이렇게 미세하게 이렇게 펼쳐지면서 전자가 2개 들어가는 형태로. 했죠? 그 다음에 나머지 거 한 2개만 더 해볼게. 그러면은 얘도 이렇게 퍼져나가서 이렇게 만들어질 것이고 다른 애도 여기 퍼져나가서 이렇게 만들어질 거라. 결국 뭐냐면은 이 전자들은요 서로 밀쳐지는 반발 때문에 하나의 얘처럼 이 기체의 에너지 준위 같은 경우 전자가 딱 2개 들어가면 끝나잖아 그냥. 더 이상 뭐 영향을 줄 일도 없어요. 전혀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근데 고체는 그게 아니라서 이렇게 두꺼워지는 에너지 띠의 형태를 가질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에너지 D라고 부르죠. 얘를 갖다가 이렇게 에너지 D처럼 보인다. 이제 이걸 에너지 D라고 얘기하고요. 이제 에너지 D 중에서도 마찬가지야. 이 D들이 있으면은 자 보세요. 이 D는 이렇게 에너지 D가 있었을 때 이 D에 의해서 전자들이 이 안에 채워져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얘는 분명히 불연속적이죠. 기체의 에너지 준위는. 하지만 고체의 에너지 D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어떤 설명을 할 수 있냐면 연속적이다. 이 에너지 D 내부에서는 부분적으로. 맞죠? 왜냐면 이 안에서 전자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거든 지금. 그치? 근데 이제 다음번 에너지 D, 두 번째 에너지 D가 또 있었다고 가져간다면은 얘는 뭐 한 이 정도에 있다고 할게요. 이렇게 있다고 치시면 이게 두 번째 에너지 D거든 지금. 두 번째 에너지 D가 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어 이렇게. 이 에너지 D가 또 하나 더 있죠. 그다음 여기는 사이 간격의 전자가 존재할 수 있어 없어? 없겠지 당연히. 그지? 그래서 이 사이 틈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얘를 갖다 우리는 뭐 금지 D라는 말도 쓰고요. D 틈이란 말도 쓰시고 D 간격이란 말도 쓰면 돼요. D 틈, D 간격, 금지 D. 그리고 이렇게 에너지가 연속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이 에너지 D를 전자가 존재할 수 있는 D를 뭐라고 하냐면은 허용 D라고 얘기하죠. 허용 D. D가 두께가 다 같아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근데 이게 좀 조금씩 다를 수 있어. 근데 왜냐면 이 원자가 이 안쪽에 있는 D는 많이 안 겹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바깥쪽에 있는 전자띠들은 많이 겹칠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거기 그림 보시면은 너네 첫 페이지에 있는 그림 보면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원자가 하나, 둘, 세 개가 있어도 첫 번째 에너지 D는 잘 안 겹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부터 겹치기 시작하죠. 좀 다를 수는 있어요, 이게. 근데 또 근데 그런 게 뭐냐면은 이 들어있는 전자도 다 달라, 각각. 그지? 수가. 그래서 요거는 간격이 다를 수도 있고 뭐 두께가 조금씩 미세하게 차이가 날 건데 우리가 고려할 이유는 없어요, 이거는. 됐지? 어쨌거나 지금 허용된 D, 허용 D, 그 다음에 금지 D, D 간격 D 틈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만약에 있잖아 이 원자는요, 이 원자들은 이 마지막 바깥쪽 D가 여기 하나 더 있다고 가정해볼게요. 이렇게 얘는 이게 끝이야. 물론 에너지 D라는 거는 무한대까지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무한대까지 전자가 채워지는 경우는 없잖아. 그지?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세 번째 D까지만 전자가 채워져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D는요, 원자가 원자 내에 존재하는 전자가 채워지는 영역 중에서 가장 바깥쪽 D가 되겠지. 그치? 자, 이래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우리가 얘를 원자가 D라고 불러요. 원자가 D. 원자가 D의 의미가 뭐야? 원자가 D. 원자의 가장 바깥쪽 자리, 가장 자리 얘기하는 거죠. 가장 자리. 그죠? 원자가 전자, 원자가 D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자, 원자가 존재하는 원자 내에 존재하는 전자가 가장 마지막으로 존재하는 D다. 가장 바깥쪽에 있다.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전자를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원자가 전자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겠죠. 그지?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 영역은 자, 여기 안에 포함되어 있는 요 영역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아, 원자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원자 내에 존재하는 전자구나 할 수 있겠죠. 요 안에 들어있는 전자를 원자 내에 속박된 전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만약에 자, 봅시다. 여기 있던 전자가 에너지 얻었어. 전이 돼, 안 돼? 에너지 얻었어요. 여기 있던 전자가 에너지 얻었어. 전이 돼, 안 돼? 안 되죠. 왜 안 돼? 되지. 되죠. 되잖아. 그지? 여기 있던 전자가 에너지 얻으면 전이 될 수 있죠. 여기 있던 전자가 에너지 얻으면 전이 될 수 있죠. 근데 잘 봐. 첫 번째 중요한 거는 야, 만약에 기체의 경우에 여기 있던 전자가 2번으로 전이 되고 싶어. 얘가 예를 들어 N1이고 얘는 N2고 이 1에서 2로 가려면 무조건 그 에너지 차만큼 흡수. 네. 그렇지? 하지만 얘는요. D가 딱 에너지 값이 하나가 아니라 좀 두껍잖아. 저희 어거지로 돼요. 그죠? 부분적으로 연속적이기 때문에 딱 정확한 그 값만 취하는 게 아니라 조금 유연하게. 맞죠?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서 수소 같은 경우는 1에서 2 올라가려면 무조건 에너지가 10.2 일렉트론 볼트가 필요했단 말이야. 그죠? 무조건 10.2가 필요했었어. 근데 얘 같은 경우는 10.2가 아니더라도 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 일관성이 없네요. 얘는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이 간격의 넓이가 이만큼의 에너지를 얻어도 올라갈 수 있고 또는 요만큼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죠. 에너지가. 이해 가시지 무슨 얘기지?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이게 조금 펴야겠다. 이상하면 그 잠깐 그 와이프 썰 좀 풀어주세요. 자, 됐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저 하나가 에너지 준이에요? 어디가? D 하나가 에너지 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너지 준위가 아니지. 에너지 준위가 여러 개 펼쳐져가지고 두껍게 쌓인 거잖아. 1 모시기 뭐 할 수가 없어요? N은 1, N은 1 뭐 이거 N은 1인데 얘도 N은 1, 2, 3, 4인데 그 1의 범위가 되게 넓어지는 거지. 1이 1이 딱 특정한 값 하나가 아니라 좀 연속적인 값을 가지게 되는 거야.
됐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자 봐봐. 여기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를 뭐라고 불렀죠? 이 전자? 그죠? 원자과 전자지. 원자과 전자가 있었어. 이 원자과 전자가 에너지를 얻었어. 전이 되겠지. 높은 대로. 그럼 얘는 더 이상 원자 내에 속박되어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죠. 그럼 이 원자과 전자가 바깥쪽으로 퍼져나가면은 뭐가 되니? 자유전자가 되겠죠? 그죠? 자유전자. 그러지 않을까? 원자과 전자가 가장 바깥쪽에 있던 전자들이었어. 얘가 에너지 얻었어. 그럼 전이 되겠죠, 위로. 높은 데로 전이가 될 건데, 그럼 높은 데 갔을 때는 얘는 뭐라 그래? 자유전자라고 하죠. 근데 이 자유전자도 분명히 에너지 가지고 있어, 없어? 있어요. 있겠지. 높은 에너지 가지고 있을 거 아니야. 더 높은 에너지를.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이 자유전자들도 존재할 수 있는 띠가 하나 더 있을 거야. 그래서 얘를 전도띠라고 부르죠. 자유전자가 있는 띠를 전도띠라고 부르게 됩니다. 따라서 자 이제 고체는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첫 번째 에너지를 얻어서 전이가 될 때는 조금 넓게 폭넓게 에너지가 얻어져도 올라갈 수 있다. 두 번째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들을 원자과 전자라고 부르고 그 전자가 존재하는 띠를 원자과 띠.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전자가 만약에 에너지를 얻어서 높은 데로 올라갔을 때는 그걸 우리는 전도띠라고 부를 수 있다. 그리고 그 전자는 자유전자가 된다. 라는 거고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있잖아. 원자과 전자에 있던 전자가 높은 데로 전이가 됐어. 그럼 얘는 자유전자가 됐단 말이야. 그럼 얘는 뭐가 되니? 이온. 얘는 이온되는 거 맞죠? 이온되는 거 맞는데 전자가 있던 자리에서 하나가 빠져나갔잖아. 그치? 그럼 전자가 빠져나간 자리가 하나 생겨요. 응? 자 보세요. 이걸 이제 이런 개념으로 보세요. 자 이제 얘를 갖다가 다시 쓰면은 여기다 이렇게 쓸게요. 여기다 뭐라고 쓰냐면은 이걸 원자과띠라고 쓸게. 원자과 띠가 되고요. 자 여기는 뭐라고 쓰면 되니? 전도띠. 원자과 뒤에 전자가 꽉 차 있어요? 그거는 이제 설명해야죠. 원자과띠에 전자가 가득 차 있냐 안 차 있냐. 그게 좀 차이가 나니까.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자과띠에 전자들이 막 들어있어 이렇게. 원자과띠에 전자들이 이런 식으로 막 들어있다고 해볼게요. 이렇게. 이 전자들이 들어있었는데 이 전자들이 예를 들어서 에너지를 얻었어. 전이가 됐어. 그러면은 높은 전도띠 위로 전이가 됐죠. 이렇게. 전이가 돼가지고 만약에 3개의 전자가 올라갔다고 칩시다. 그럼 이 3개의 전자들은 높은 전도띠로 올라갔기 때문에 뭐가 됐어? 자유전자. 그렇죠. 자유전자가 됐죠. 그럼 얘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애들이야. 자, 전도띠는 기본적으로 전자가 채워져 있어? 안 채워져 있어? 안 채워져 있어. 안 채워져 있죠. 원자과띠 전자가 좀 채워져 있겠지. 많이 있을 수도 있고 적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원자과띠 전자가 들어있고 없었지만 원자과띠에 있던 전자들이 전이가 되면서 여기에 자유전자라는 애들이 생겼고요. 이 자유전자는 올라가고 봤더니 전자들이 없단 말이야. 굉장히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는 얘기지. 됐지? 그런데 이제 보세요. 이 전자들 3개가 전이가 되면서 이 원자과띠에 있던 전자들 자리는 어떻게 된 거니? 그죠? 비어버리죠. 자리가 없어져.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없어져가지고 빠져나가서 빈자리가 됐다고 칠게요. 여기 빈자리. 얘도 빠져나갔으니까 빈자리. 얘도 빠져나갔으니까 빈자리가 이렇게 3개가 생겼다고 합시다. 자, 이렇게 전자가 빠져나간 이 빈자리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양공이라고 얘기해요. 양공. 됐죠? 양공이라고 얘기하고 이 양공의 개념이 바로 전자가 없는 빈자리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자 보시면은 실질적으로 양공은 뭐 존재하는 개념은 아니야. 그냥 전자가 없는 자리야 그냥. 전자가 없는 자리인데 이 양공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플러스라고 성질을 봐요. 플러스 성질로 본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자 봐봐. 예를 들면 어떤 도선이 하나 있는데 이렇게 이 도선이 하나 있고요. 여기에 있던 전자가 예를 들어서 이쪽에 있는 양공을 채워주러 이동한다고 칩시다. 전자가. 됐어? 자 여기는 양공이야. 빈자리야. 전자가 없는 빈자리고 전자가 이동했어요. 자 실제로 전자가 이동하는 방향은 왼쪽이죠. 맞아? 전자가 왼쪽으로 이동했잖아. 그럼 전자가 만약에 왼쪽으로 가서 여기에 전자가 마이너스에 딱 들어왔어. 들어온 순간 여기 뭐가 돼? 양공이 되죠. 빈자리. 원래 양공 어디 있었어? 저 왼쪽에 있었잖아. 근데 양공이 어디로 왔지? 오른쪽으로 왔잖아. 따라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 이 뭐의 이동 방향? 양공의 이동도 설명할 수 있잖아. 실제로 양공이 이동한 거 아니잖아. 그죠? 실제로 양공은 이동하지 않았고 누가 이동했어? 전자가 직접 이동했지. 하지만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이 빈자리가 또 오른쪽으로 한 칸씩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 양공의 이동 방향을 그래서 우리는 전류의 방향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치? 실제로 이동한 건 전자. 그러니까 보통 내가 뭐 설명 많이 하냐면은 너네들이 여기 채워져 있는 자리에 너네들은 전자고요. 사람은 전자야. 그 다음에 이 빈 자리, 자리가 없는 이 자리를 양공이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 너가 이쪽으로 와서 이쪽으로 채워지는 순간 빈자리 어디로 가? 반대로 가잖아. 그죠? 반대로 가잖아.
그래서 실제로 이동하는 건 전자지만 빈자리가 마치 떠서 밀려서 움직여 가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고요. 이럴 때 이 양공의 빈자리를 플러스라고 보자고. 왜냐면 전자가 채워졌잖아. 그러니까 빈자리가 마치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플러스라고 보는 거야. 플러스. 그치? 빈자리를 플러스로 보시면은 얘가 이제 빈자리가 플러스니까 전자가 끌려왔다고 보는 거야. 그냥. 이해가죠? 그렇게 해서 물론 다른 요소에 의해서 채워지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양공을 플러스라고 보자라고 하고요. 전화량이 플러스라고 보는 거예요. 성질이 플러스가 있다고 보는 거죠. 실제 플러스가 아니라. 원자력 느낌? 원자력도 아니지 얘는. 그냥 빈 자리인데 원래는 실존하는 게 아닌 거잖아. 실존하는 게 아닌데 그냥 플러스라고 봅시다. 이렇게 정리만 되시고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 전도띠와 원자가띠의 그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뭘 설명할 수 있어? 전기가 전도도가 얼마나 좋냐, 전기 얼마나 잘 통하냐, 자유전자 수가 얼마나 많냐를 가지고 설명할 수 있죠. 예를 들면은 원자가띠에 있던 전자들이 많이 전도띠로 전이가 돼 있어요. 그러면 자유전자가 많다는 얘기고 전기 잘 통하지. 그런 물질 뭐라 불러? 철. 도체. 도체라 불러. 도체, 그지? 따라서 이걸 가지고 전도띠와 원자가띠를 가지고 우리가 뭘 정할 수 있냐면 물질의 전기 전도도, 전기 전도성을 정할 수 있다는 거죠. 됐어? 이렇게 정리합시다. 됩니다. 잘 봐야겠지?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고요. 일단 첫 번째로 우리가 여기다 정리해볼게. 도체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도체. 자, 도체라는 물질은요. 도체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 원자까지 전도띠를 가지고 전기 잘 통하잖아. 얘는 우리 이렇게 얘기해볼까? 자유전자의 수가 어때? 많아요. 많지. 전기 전도도가 어때? 커요. 좋죠. 전기 저항이 작아요. 작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야, 정신 차려. 자, 도체는 다 안 쓸게. 이거 전기전도 이런 거. 자, 보시면은 여기 원자가띠가 있어. 이걸 좀 위 이렇게 펴서 쓰자. 여기다 쓸게. 여기다. 도체 첫 번째. 도체는 여기 원자가띠가 있죠. 그다음에 전도띠를 이거 노란색으로 그릴게. 이렇게. 예스. 됐죠?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지? 자, 얘는 원자가띠. 근데 원자가띠를 보시면은 원자가띠, 여기는 전도띠. 이제 안 써도 알겠지? 네. 그러면은 여기에 전자가 이 정도만 채워져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원자가띠에 전자가 가득 차 있다, 안 차 있다? 안 차 있다. 이게 특징이죠. 전자 가득 차 있지 않다. 그래서 얘는 전자가 가득 차 있지도 않고요. 띠 틈이 어때? 거의 없어요. 매우 좁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부도체. 띠틈이 좁은지는 어떻게 알죠? 띠 틈이 좁으니까 전이가 잘 되겠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전자들은 원자가띠에 있던 전자들은 굳이 이 전자들이 전도띠로 가기가 너무 쉽겠지. 그렇지 않나? 아니면 애초에 이렇게 되는 거잖아. 야, 이거 파란색 부분을 양공이라고 봐봐. 그럼 전도띠라고 보시면 여기가 다 양공이 아니야, 그치? 그쵸. 그럼 이것도 뭐야? 양공. 양공으로 볼 수 있잖아. 네. 그러니까 애초에 여기 빈자리가 너무 많은 거야. 그럼 얘가 굳이 도체들은 굳이 전도띠 위로 전이가 돼서 전자를 이동할 이유가 없죠. 전자 이동이 일어날 이유가 없잖아. 원자가띠에서 그냥 자체에서 이동이 되잖아, 그냥. 그냥 전도띠 상관없이 좀. 얘는 애초에 자연자가 많다는 개념이야. 그냥 자연자나 개념 자체가 없는 거지. 애초에 왜냐면은 굳이 여기 빈자리가 많이 있는데 전이 돼도 되겠지 물론. 온도가 있으니까 에너지 얻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무조건 올라가야지 이동하는 건 아니잖아. 그치? 노민아 정신 차려. 응? 주영처럼 보이잖아. 자, 그리고 부도체를 보시면은 이제 부도체 같은 경우는 원자가띠가 이렇게 존재하고요. 그다음에 전도띠가 존나게 멀어요. 그죠? 노란색으로 썼죠 우리 아까 전도띠. 여기 있다고 할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띠 틈이 어때? 매우 넓지. 그다음 전자를 보시면은 전자가 이렇게 꽉 차 있어. 자, 얘는 전자 가득 차 있다, 그지? 전자 가득. 그다음에 띠 틈이 매우 넓다. 특징이 있겠죠? 그래서 얘는 전이 자체가 힘들죠. 일단 첫 번째 원자가띠 내에 전자가 가득 차 있어서 전자 이동이 일어날 수 없다. 양공이 없다. 보시면 되겠죠. 그럼 얘가 전자들이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전도띠로 전이가 되면 돼. 하지만 띠틈이 넓어서 가능하기 어렵다. 좀 힘들다는 거죠. 이게 부도체. 따라서 우리가 이제 부도체를 만드는 말은 이제 되게 많잖아. 전기 전도도가 되게 낮다.
그지? 이걸 이제 정리를 해볼까? 부도체에 대한 특징 하나만 쓸게요. 이렇게 전기 전도성 또는 전기 전도도가 매우 낮다. 또는 전기 저항이 매우 뭐하다? 높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유전자의 수가 적다. 그지? 띠틈이 매우 넓다. 이런 식으로 전자가 원자과 띠에 가득 차 있다. 이런 정도의 표현으로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반도체인데, 반도체 있잖아. 반도체 그림 보고 알면 되겠죠. 그냥 대충 그림 보고 충분히 이해 가실 거야. 이건 반도체가 이렇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고 한 이 정도 이렇게. 자, 얘는 자 보시면은 전자부터 채워볼까? 됐지? 전자가 가득 차 있어 안 차 있어? 차 있죠. 그러니까 얘랑 완전 동일하죠. 지금 여기서 보면 띠틈은 대신 어때? 좁지. 그러니까 얘는 전자가 가득 채워져 있지만 띠틈이 넓었거든. 얘는 전자가 가득 차 있는 건 맞는데 띠틈이 또 어때? 또 좁아요. 얘는 띠틈이 또 좁아. 띠틈이 좁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개의 차이점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좋겠지. 그죠? 이렇게 되니까 얘네들을 봤을 때 얘가 띠틈이 이만큼인데 얘는 이만큼, 얘는 띠틈이 이만큼, 얘는 좀 더 적어요. 그래서 반도체는 무조건 중간적 성질이야. 그지?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적 성질을 가지고 있다. 얘는 반도체는 기억하시면 되고요. 다만 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금 주의를 해줘야 될 게 뭐냐면 얘는 이 반도체는 일반적으로는 부도체랑 거의 유사한 특성을 보이거든. 그치? 원자과 띠에 전자가 가득 차 있다는 거는 얘랑 완벽하게 다른 성질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은 이 반도체는요. 반도체는 자 봐봐. 이렇게 원자과 띠가 있고요. 전도띠가 바로 전도띠가 이제 띠틈이 가까운 상태로 이렇게 존재를 하거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전자가 가득 차 있는 경우는 언제냐면은 얘가 완전히 극저온 상태가 돼서 완전히 0켈빈이 됐을 때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얘가 완벽하게 절대 온도 0도에 도달했을 때는 모든 전자들이 원자과 띠에 전자가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라고. 하지만 얘를 조금 온도를 가해서 얼마를 가할 거냐면은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온도, 실온, 상온 정도면은 자 0도씨가 몇 켈빈이냐면은 273켈빈이거든. 그러면은 우리가 15도씨를 상온으로 잡아주시면 몇 켈빈이냐면 288켈빈 정도의 온도가 실온의 온도가 되고요. 이 실온 정도의 온도가 되면은 여기에 있던 이 원자과 띠에 있던 전자들의 일부는 이미 온도가 좀 높죠. 얘가 실온이니까 얘가 이 전도띠 위로 전이가 가능하다. 어느 정도는 전도띠 위로 전이가 가능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여기에 분명히 전자가 가득은 채워져 있지만 부분적으로 양공들이 많이 생겨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 그래서 여기는 전자들이 지금 채워져 있긴 채워져 있지만 양공이 그래도 좀 생겨 있어요. 맞지? 그리고 여기는 전자들이 올라가 있겠지. 여기. 따라서 반도체는요. 부도체와는 다르게 원자과 띠에 그 전자가 가득 채워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띠틈이 좁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온에서는 전자가 좀 전이가 돼 있어서 전기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통하더라. 그래서 얘를 딱 중간적 성질을 본다. 중간적인 성질로 딱 보게 된다. 도체와 부도체의 중간적 성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거에 관계된 이야기가 그 뒤에 보시면은 이제 그 전기 전도성을 표시하는 게 있거든. 전기 전도도를 표시하는 방법과 전기 저항을 표시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온도와 저항과의 관계를 표시하는 그래프가 하나 있어. 온도와 저항 관계. 자, 첫 번째 전기 저항부터 할게요. 전기 저항 우리가 익숙하니까. 전기 저항은 어떻게 쓰면 저항을 원래 R이라고 쓰고요. 로 S분의 L이라고 썼어. 저항을요. 얘는 저항이 단위가 옴이 되고요. 면적에 반비례하죠. 얘가 면적이잖아. 얘 S가 면적이거든. L은 뭐야? 길이죠. 그래서 면적이 넓을수록 저항은 작아지고 길이가 작을수록 저항도 작아져요. 하지만 이 마지막에 요 로라고 써있는 거 있죠. 요 파트. 요게 뭐냐면은 이걸 우리가 비저항이라고 부르죠. 비저항. 비저항이 뭐야? 고유저항이라는 뜻이죠. 물질마다 다른 고유한 저항값. 예를 들면 금이나 은이나 구리나 이런 애들은 저항이 작잖아. 하지만 같은 면적 같은 길이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알루미늄과 구리 비교하면은 누가 더 저항이 작니? 알아 혹시? 알루미늄과 구리 비교하면
구리가 더 작어. 구리가 더 작아요. 저항은. 구리랑 금 비교하면 금이 더 작잖아. 그런 식으로 물질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저항값을 전기 저항이라고 하지. 이 비저항이라고 하죠. 비저항이라고 하고 이 비저항이 클수록 저항은 뭐한 거니? 큰 거지. 그럼 전기 전도성은 얘를 기호를 뭐라고 쓰냐면은 얘를 로라고 쓰고 시그마라고 쓰거든. 시그마라고 이렇게 쓰는데 이 시그마의 뜻은 비저항의 역수예요. 그래서 저항이 얼마나 잘 통하냐? 비저항의 역수값이다. 이게 시그마다. 전기 전도성이다. 정리하시면 되겠지. 그럼 마지막으로 온도와 저항각의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렇게 그래프를 하나 그리고 자 여기에는 이제 저항값이 들어가요. 비저항값 로라고 쓰면 되겠죠. 로. 그다음 여기는 온도값이 들어가. 자 보통은요 온도가 높아지면은 저항이 부도체랑 반도체는 공통적으로 감소해. 부도체고요. 이게 반도체야.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반면에 도체는 온도가 증가하죠. 저항이 증가하지. 온도가 증가할수록. 요 두 개의 특성은 우리가 부도체 반도체를 두 개를 묶어주시면 되는데 얘가 나타나는 특성은 얘 때문이야. 전자가든. 요것 때문에 그래요. 자 보시면은 도체는 원래 전기 잘 통하지. 온도 높아지면 전기 잘 통하지. 원래 잘 통하는데 온도 높아진다고 전기가 더 잘 통해? 얘는 그 의미가 없다고. 이미 너무 잘 통하는 거야. 이미 애초에 원자가스가 텅텅 비어있잖아 지금. 그러니까 굳이 전도대로 갈 필요가 없단 말이야. 하지만 부도체 반도체 상황이 달라. 원래는 안 통했어. 근데 온도를 높여주잖아. 온도를 높여준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우리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요 온도라는 개념 있잖아. 온도. 요 온도는요 열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 에너지를 준다고 생각하시면 온도 높아지겠지. 그지? 그럼 열을 주면은 전자들의 운동이 활발해지겠지. 그러다 보니까 여기 있던 전자가 가득 채있던 이 원자가스에 있던 전자들이 전이를 하기 시작할 수 있어요. 부도체도 전이가 되긴 돼. 아예 안 되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얘도 봐봐. 0켈빈에서 온도가 높아지면 더 많이 전이 되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얘는 오히려 전자들의 전이가 더 활발하게 일어나서 결국에는 감소해요. 저항이. 이해가죠? 도체는 이미 의미가 없어 이거는. 응? 대신에 얘는 왜 그럼 증가하냐? 증가하는 이유는 원자핵 진동으로 설명하죠. 원자핵의 진동이 더 활발해지기 때문에 원자핵들의 진동. 원자핵의 진동이 결국 뭐야? 전자들의 이동을 방해하는 저항이 된단 말이야.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거기 있는 내용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4쪽에 있는 내용 뒤에 거 할 건데 좀 여기 앞서 미리 설명할게. 반도체 하는 김에. 자 반도체는요 주로 몇 쪽을 쓰냐면은 14쪽. 규소 또는 저메듐이라고 하는 14쪽 원소를 쓰고요. 우리가 자연 상태 지각에서 가장 많은 원소들이 SiO2거든. 그치? 지각에서 가장 많은 규산염 광물. SiO2 중에서 O를 제거하고 Si만 뽑아내서 순수한 실리콘 Si를 만들어내요. 이거 순수 반도체라 그래. 순수 반도체. 근데 순수 반도체는 전기가 잘 안 통해요. 중간전 성질도 아니고 아예 안 통해. 왜냐면 잘 봐. 얘네들은 14족 원소이기 때문에 원자가 전자가 몇 개야? 4개. 그럼 Si가 하나, 둘, 셋, 4개의 주변에 있던 Si랑 결합이 되겠지. Si가 각각 공유결합을 하려고 전자를 하나씩 가지고 와서 결합을 완성을 해요. 그러면 이렇게 공유결합이 딱 완성이 되는 순간 전자들이 없지 이제. 모자라잖아. 아니 모자라지 않죠. 딱 맞게 결합이 되잖아 지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왜 없어져? 공유결합 하려면 8개 필요하잖아. 전자가 8개 되면서 옥텟 규칙 만족하면서 얘는 모든 원자과 전자가 다 결합에 참여한다. 그래서 남아있는 전자가 없기 때문에 전기가 통한다 안 통한다? 안 통한다. 전기가 잘 통하지 않아요 얘는. 양봉이 있어야겠네. 그죠? 그럼 그래 맞아. 전자를 통하게 하려면 양극을 만들어줘도 되고 아니면 전자를 아예 많게 만들어줘도 되잖아. 그러니까 결합을 하지 않는 전자를 만들어준다는 얘기지. 그래서 여기 순수한 반도체에다가 뭘 하냐면은 불순물을 섞어주죠. 따라서 순수 반도체, 순수한 실리콘에다가 플러스 불순물이라고 불리우는 애를 갖다가 집어넣어요. 이 불순물의 종류는 15족 원소 또는 13족 원소를 갖다가 집어넣고 이렇게 15족이나 13족을 집어넣는 요 행위 자체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핑이라고 얘기하죠. 뭔가를 이제 집어넣는다는 행위야, 도핑. 그래서 순수한 실리콘에다가 15족 또는 13족을 집어넣는다.
15족 하면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 인이 있어요. 13족 하면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 비, 붕소가 있어요. 이렇게 인이나 붕소 같은 애들을 집어넣게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불순물 반도체에 대한 정리를 하고 그걸 이제 다이오드라는 걸 통해서 배우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정리해 놓읍시다. 일단 안 돼요. 집중하지 마 그럼. 반도체. 그래서 동물이 끝나고 아찌한테 아니 와이프한테 맞았어요. 아니? 맞을만 하다. 그냥 그 정도는 아니야? 왜? 구한호란데 구한호. 자. 뒷동 구한호래요. 구한호가 뭔데? 뒷동이고 근데 폰도 있어. 대충 맞췄네. 구한인이라고. 뭔지 모르는데 뭐가 있어. 근데 그걸 왜 알고 있었네? 먹어봤니 혹시? 굳으면 돌 되지 않아요? 광물되네 광물. 실리콘, 저메늄, 이제 14족이니까 아까 얘기했죠. 불순물 집어넣어가지고 그럼 이제 이런 순수한 반도체에다가 여기다 불순물 집어넣어서 불순물 반도체를 만드는데 그 종류가 첫 번째, 자 15족을 집어넣었을 때 15족 원소를 집어넣었을 때는 15족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냐면 인이 있었죠. 인, 그치? 인을 집어넣었으면은 얘는 이제 그 15족 원소에 그 도핑된 반도체가 되는데 얘는 이제 예를 들면 인이 하나 들어가 자리가 그럼 인이 들어가서 원자과 전자가 몇 개니? 하나, 둘, 셋, 넷 하고서 하나가 더 남죠. 15족이니까. 그지? 얘는 이제 15족 원소기 때문에 원자과 전자가 하나 남아요. 그지? 그래서 여기다 보시면은 전자를 하나 남는다는 걸 표시하고 있어요. 이렇게. 15족 원소는 잉여 전자가 남는다. 이 남는 전자를 우리는 잉여 전자라고 부른다. 됐어? 네. 자, 그 다음에 이 잉여 전자가 남아가지고 얘는 이제 사실상 인이 들어감으로써 원자의 그 공유결합이 완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양쪽에는 실리콘들이 있는 거야. 그림을 생각했는데 실리콘들이 전자 가지고 와서 공유결합을 각각 하나씩 해요. 이렇게 하고도 전자가 남아서 이 남는 전자가 전류를 잘 흐르게 하겠다 해서 얘를 뭐라 부르냐면 명칭을 얘를 갖다가 전하다. 그쵸, 전하 나르게란 말을 써요. 나르게. 전하를 뭐 운반하는 역할을 한다. 나르게. 전하 운반체, 운반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전자가 바로 전류를 잘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13족을 집어넣었을 때는 13족 원소를 집어넣었을 때는 얘는 이제 붕소거든. 붕소는 여기다 붕소 하나 딱 들어가서 자리에 원자과 전자 하나, 둘, 세 개 하고 양쪽에는 전자들이 실리콘들이 이제 와가지고 공유결합을 할 거잖아요. 이렇게 공유결합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전자가 어떻게 되니? 모자라죠 지금. 그죠? 전자가 모자라서 전자를 가지고 오고 싶지만 전자를 가지고 와야겠죠. 일단 공유결합을 하려면 공유결합을 하기 위해서 이 남는 빈자리가 하나 생긴다. 여기는 이 빈자리를 우리가 아까 양공이라고 불렀죠. 전자가 남는 빈자리를 양공이라고 불렀고 이제는 이 양공이 바로 뭐가 된다? 전하 나르게 역할을 한다. 얘가 전하 나르게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정리가 돼요. 이렇게 됐어? 자, 그렇기 때문에 자 보시면은 15족을 집어넣냐 13족을 집어넣냐에 따라서 이렇게 전하 나르기 역할을 하는 게 다르다. 그지? 그래서 우리가 15족 집어넣었을 때는 전자에 의해서 전하 나르게 전류가 통하는 역할을 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얘를 네거티브란 말을 써서 N타입 반도체, N형 반도체란 말을 쓰고요. 얘를 갖다가 N형 반도체라고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붕소 집어넣었을 때는 이제 양공, 플러스 성질을 가진 애가 전류를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하니까 얘는 P형 반도체, 파지티브라고 하죠. P형 반도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자 보시면은 양공이 왜 전류를 흐르게 하냐라는 건데 양공이 하나 생김으로써 쟤는 결합이 완성이 됐어 안 됐어? 안 돼. 안 됐죠. 그럼 어디선가 전자를 그럼. 가지고 와서 결합을 완성시켜줘야겠지. 그럼 전자가 끌려와서 이동한다는 것 자체가 얘를 플러스로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전자가 이동했으니까 전류가 흐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얘는. 근데 잉여전자 양봉이 많으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많으면 좋지. 그럼 왜 16, 17쪽 안 써요? 그럼 결합이 아예 안 만들어지잖아. 16, 17쪽이 이제 이 결합이 안 되는 특성도 있고 무조건 갖다 쓰는 건 아니지. 얘는 무조건 다 이게 완성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경우 근데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야. 왜 다른 거 안 쓰고 이거 쓰냐면은 얘네 경우 봐봐. 이 잉여 전자가 남잖아 지금. 그치? 이 남는 전자가 여기 있는 양공을 뭐 하면 되는 거냐? 빨아들이면 되죠. 채워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니? 그렇지 않아? 남는 전자가
이 양공을 채워주러 가면서 전자이동이 일어나잖아. 그럼 전류가 흐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요 두 녀석, 요 P형과 N형을 두 개를 붙여버려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P, N 접합 다이오드라는 말을 쓰죠. PN 접합 다이오드. 됐죠? 저 친구를 내년에 또 봐야 돼요. 아, 그죠. PN 접합 다이오드. 자, 여기에 P형이 있고 여기에 N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P형과 N형을 두 개를 붙여버려. 그리고 건전지를 연결시키는데 이거 먼저 하자. 자, P형과 N형을 두 개를 붙여버렸어 일단. 그럼 P형이 많은 게 뭐야? P 양공 양공. N형이 만든 건 마이너스 전자죠. 자, 이렇게 돼 있을 거야. 자, 이 두 녀석을 단순하게 그냥 둘이 붙여버렸어요. 이 붙였을 때 이 붙어져 있는 면 있죠. 여기 면을 우린 접합면이라고 얘기하거든. 접합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둘을 붙여버리면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빈자리 생겨 있고 전자가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 서로 움직일 수 있잖아. 전자가 빈자리 채워줄 수 있잖아. 지금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실제로 둘을 붙인 상황에서 붙인 순간에 여기 있던 전자가 여기 있던 양공을 채워주러 이동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 있는 양공이 비워지고 여기 있는 전자가 채워져 와. 이렇게. 그럼 여기는 전자가 빠져나갔으니까 뭐가 되니? 그죠? 빈자리가 플러스가 생겼겠죠. 여기 양공이 생겼어. 이렇게.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자리를 바꿨단 말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전자들도, 여기 전자들도 이 양공을 채워주러 들어올 수 있어, 없어? 있잖아. 그래서 채워주러 가려고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여기에 이미 첫 번째로 넘어가서 접합면에서 결합이 됐던 전자들이 이 전자와 무슨 힘을 작용시켜? 반발력을 작용시키는 거야. 어째도 같이 움직일 거 아니야. 어떻게? 그래서 이게 평형이 되는 거야. 적절하게. 딱 움직이면서. 이걸 이제 전기장 개념을 설명하면 좋은데 전기장 평형을 이루어. 전기장이라는 개념이 있어. 전기장 있잖아. 응? 그리고 전기장은 E라고 쓰시고요. 일렉트릭 필드라고 하는데 얘는 단순하게 우리 이렇게만 알면 돼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전기장이 형성된다. 전류에 이동하는 방향이죠. 여기다 플러스 입자 넣으면 오른쪽으로 가잖아. 마이너스 입자 넣으면 왼쪽으로 가잖아. 이런 식의 어떤 방향을 표시하는 게 전기장이거든. 근데 그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마이너스 플러스 쪽으로 전기장이 서로 만들어지면서 만들어지면서 전기장 평형을 만들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전자들이 이동하지 않는 거야 더 이상. 그래서 얘들이 각각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그러니까 이 바깥쪽에 있는 애들은 P형에서 N형 쪽으로 이렇게 플러스,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만들고요. 그치?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내부에 있는 애들은 또 거꾸로 얘와 얘네들이 서로 이렇게가 또 플러스 마이너스를 만들면서 이런 식으로 전기장을 서로 상쇄시켜준단 말이야 결과적으로. 그래서 더 이상 전자들이 이동하지 않는 형태가 돼요. 됐어? 그렇죠. 그래서 얘는 정기적으로 평형 상태가 되고 전자 이동이 없는 거야. 이게 일반적으로 두 개를 붙였을 때 PN 접합을 만들었을 때 상황이 되는 거지. 됐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봐봐. 여기다가 전자들이 이동하지 않아 지금 여기서는 현재. 근데 여기다가 만약에 이렇게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건전지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연결시켰어. 자, 이렇게 보시면요. 자, 여기가 플러스가 긴 짝대기, 짧은 짝대기가 마이너스죠. 그럼 플러스가 연결돼서 여기다 플러스 연결돼 있고 여기는 마이너스 연결이 돼 있잖아. 됐어요? 그러시면은 지금 원래 평형 유지하고 있었는데 여기다 플러스를 딱 걸어버렸잖아. 전자 양공도 어떻게 될까? 힘이 이쪽으로 받겠지. 여기 있는 전자들이 힘 어디로 받아? 저쪽으로 받겠죠. 그러니까 원래는 평형을 유지하고 있던 애들이 깨지면서 이제 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지. 그래서 자, 다시 여기다 하나 그려볼게. 그래서 저렇게 건전지를 연결하는 딱 순간에는 여기 있던 전자들이 여기 있던 양공을 뭐하러? 이렇게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면은 마이너스 전압에 의해서 여기 있던 전자들이 이 양공을 채워주러 이동이 되죠. 네. 그죠? 양공은 어디로 간다? 졌다. 반대방으로 이동하죠. 따라서 전류가 흐른다. 전류의 방향은 어떤 방향이니 지금? 양공이 흐르다. 이렇게 흘러가는 방향이죠. 이렇게. 그지? 얘가 이제 P형이고 얘가 N형이고 접합면 하나 그려줄까? 이렇게 딱 그렸을 때 됐죠. 자, 그래서 전류가 흐른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순 방향 전압이란 말을 써요. 순방향 전압. 순방향 바이어스라고도 표현하거든. 순방향 바이어스, 순방향 전압이라고 표시하는 이 내용은 지금 다이오드에다가 P형과 N형이 섞여 있는 다이오드에다가 원래 이 상태였지만 이렇게 전압을 딱 걸어주는 순간에 전류가 흐르게 만들어줄 수 있다. 얘는 그죠? 이걸 순방향 전압이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다이오드의 기호는 그래서 어떻게 표시가 되냐면 무조건 전류는 P형에서 N형 방향으로만 흐를 수밖에 없단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이 다이오드를 갖다가 잡아 여기다가 똑같은 다이오드를 이렇게 놓고
이번에 얘를 이렇게 P형과 N형의 상황에서 건전지를 어떻게 연결할 거냐면은 이렇게 연결할 거야. 이런 식으로. 되니? 그럼 여기 무슨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 됐죠? 그럼 여기에는 원래 양공이 많았잖아. 여기는 전자가 많았는데 전자 어디로 가니? 사이드로. 그죠? 일리 끌려가죠. 얘도 끌려가죠, 이쪽으로. 따라서 전자 양공이 만날 수가 없죠. 결합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전류가 안 흐르겠지. 얘는 뭐라 그래? 역방향이라고 얘기하죠. 역방향 전압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근데 이쪽부터 PN을 붙여놓고 절 흘리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이 붙여버리면 전류가 흐르다 말다니까. 아니 이동하다 말다니까. 완전히 계속 이동 안 돼. 얘는 있잖아. 플러스를 걸면 마이너스 걸면 여기 마이너스가 계속 공급되는 거야 전자들이. 그러니까 전자가 여기 있던 양공의 전자를 계속 밀어줘요. 그 양공이 계속 넘어오고 이걸 계속 반복하니까 전류가 계속 흐르는 거야. 아, 처음에 절은 둘 다 흘러요? 어디서? 이걸 전류 흐른다고 보진 않지 근데 결합이 딱 되고 끝나버리니까. 움직이는데. 조금 움직이고 끝나잖아. 이 정도 가지고 전류가 흐른다고 볼 수 없지. 그래서 순방과 역방의 차이점만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이오드 회로기를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모양을 딱 봐봐. 이 모양 심볼이 딱 이렇게 생겼잖아. 여기 보시면은 어느 방향으로 흐를 거야 전류가? 재생이 정 오른쪽으로 흐를 것 같잖아. 오른쪽으로. 그치? 딱 봐도 왼쪽 아니에요? 딱 봐도 왼쪽이야 이게? 왼쪽이 P죠. 그래? 전류가 이쪽으로 흐르는 게 아니라 딱 봐도 왼쪽으로 흘릴 딱 봐도 거 왼쪽으로 생겼잖아. 흘 것 같아. 이쪽으로 흐를 것 같다고? 네. 당연하죠. 이쪽으로 전류가? 당연하죠. 눈이 삐꾸니? 여기가 무슨 극이야? 여기 P형, 여기가 N형이죠. 이렇게 되죠. 눈이 삐꾸야? 저걸 보고도 이게 왼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는 왼쪽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 레이저가 않아요? 쏘듯이 이게 살짝 그러니까요. 왼쪽으로 이게 그래? 그렇죠. 눈이 좀 삐꾸네. 일리 가죠 전류가. 전류가 흘러가면 P형, N형. 이 삼각형이 P형이다. 맞지? 다이오드의 기호까지 돼 있고, 자 다이오드의 그 기능 이제 두 가지 나와 있는데, 요 얘기 안 했다 얘들아. 내가 그 얘기를 안 했네. 안 했는데. 어? LED. 아니 이제 다이오드 기능 얘기할 건데, 공교회로. 전류예요. 이따 하자. 자, 이제 P형, N형 해놓으시고, 일단 1, 2번에. 자, 그 다음에 이제 PNF 다이오드 해놓고, 다이오드의 기능. 다이오드의 그 기능 중에서 첫 번째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거든? 이렇게 전류가 흐를 수도 있어요. 이걸 ON이라고 하시면은, ON. 얘는 전류가 흐르지 않아. OFF라고 하면 되죠, 이렇게. 그럼 전류가 흐르고, 안 흐르고. 스위칭 기능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첫 번째. 스위칭 기능. 스위칭 작용이라고 하든지, 또 스위치 기능이라고 써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다이오드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야. 전류를 흐르게 할 수도 있고 안 흐르게 할 수 있어. 그러면 전류가 흐르게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전류를 흐르게 할 때는 온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다이오드가 어디다 많이 쓰이냐면은 우리 회로도 많이 쓰이는데 전기 회로에서 전기 회로를 가지고 전류를 흐르고 안 흐르고를 가지고 논리 연산이라는 걸 해. 논리 연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컴퓨터의 원리죠, 이게. 컴퓨터의 원리고 컴퓨터는 이진법을 쓰거든. 그러니까 얘 하나 가지고 있잖아. 다이오드 가지고 온 하면 전류가 흐르는 거야. 이걸 1로 보는 거야. 0 이러면은 오프, 전류가 안 흐르는 거지. 그래서 1과 0을 표시할 수 있는 거죠. 이거 가지고 컴퓨터는 계산을 하거든. 그러니까 모든 컴퓨터는 이진법을 쓰고요. 이진법을 쓸 때는 전류의 흐름을 가지고 전자의 이동, 전기의 흐름을 가지고 1, 0을 구분하는 거야. 그래서 이 다이오드를 가지고 하나 가지고 안 흐르면 0, 흐르면 1이라는 걸 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스위칭 기능을 만들 수가 있다. 첫 번째.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은 정류작용이에요. 정류는 전류를 걸른다는 거죠. 전류를 걸는데 우리가 이제 전류 중에서 AC라고 불리는 게 있어. 이건 뭐냐면은 교류 전류죠. 그래, 교류 전류라는 게 AC야. 자, 교류는 특징이 어떻게 되냐면은 전류가 시간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계속 바뀌는 전류죠. 시간에 따라서 전류의 세기와 방향이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신호다. AC, 교류라고 부르죠. 가정에서 쓰는 220V가 바로 교류고, 그 다음에 DC라는 게 있어. DC. DC는 직류 전기고요. 얘는 시간에 따라 전류의 세기와 방향이 바뀌지 않고 일정하게 지속적인 신호를 가지고 있다라는 특징이 있고요. 정류라는 거는 요 교류 전류를 요 직류 전기로 바꿔주는 걸 우리는 정류라고 얘기해요. 전류를 걸러준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 정류회로, 정류작용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기본적으로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교류는 우리가 그 회로의 이 표시를, 이건 직류죠, 이건. 그치? 전류가 한쪽으로만 흐르잖아. 직류. 플러스 마이너스 건전지 생각하시면 돼. 교류는 어떻게 표시하면 되냐면 이렇게 물결 표시예요. 이게 교류란 뜻이야. 교류 전자식 연결시킨 거야. 따라서 잘 봐라. 다이오드를
교류 전원 장치에다 이렇게 표시를 해요. 이렇게 연결을 해. 그럼 교류의 특징은 뭐야? 전류가 계속 바뀌어요. 플러스 마이너스로 왔다 갔다 바뀌는 신호가 흐르잖아 지금, 그치? 그러면은 예를 들면 이게 플러스, 이 마이너스인데 이게 1번이 이쪽으로 들어갈 때 한번 들어가고 이쪽으로 들어갈 때는 2번이라고 합시다. 전류방이 1, 2 들어갈 때 전류가 흐르거든. 1, 2 갈 때 전류가 안 흐르거든. 맞아? 따라서 요 신호를 갖다가 집어넣은 게 다이오드에서 결과물로 어떻게 나올 거냐면, 이렇게. 그지? 한쪽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 플러스로 할게요. 플러스가 나오면은 마이너스 안 나오고, 플러스 나오면은 마이너스 안 나오고, 플러스 나오면은 마이너스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전류 I고 시간 T. 자, 이렇게 표시가 돼요. 됐어? 응? 되니? 이게 정류죠. 근데 정류라고 치기엔 조금 애매하죠, 이게 약간. 그래서 실질적으로 회로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의 그 기능이 이제 더 필요해요. 이게 뭐냐면은 다이오드를 한 개 쓰면은 무조건 플러스는 통과시키지만 마이너스는 잘라버리거든. 그죠? 네. 플러스 통과, 마이너스는 커트 하는데, 얘를 갖다가 다이오드를 4개를 써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거, 수능에 가끔씩 나오는 걸 그려볼게. 이렇게 표시를 하면 되거든. 이렇게. 아, 왜? 매우 2학년 때 고통받았던 기억이. 이걸 가지고? 똑같이 생겼어요. 야, 녹화 중이야. 그렇게 말하면 어떡하냐? 녹화 바른 말 중이야. 고운 말을 씁시다. 노윤아, 왜 이렇게 주옥같이 생긴 거예요? 주옥같이 생겼냐고. 주옥 같은 그림이죠. 저 절대 미소가 참여됐습니다. 이번 녹화는 실수가 없는 것 같아요. 터졌어요. 왜? 되게 주옥 같은 그림이잖아. 네? 선생님, 미대 나오셨으니까. 그치? 정말 잘 표시됐잖아. 지금 전기 회로를 완벽하게 표시됐죠. 과학 미술학 나오시지 않았어요? 물리 미술학. 물리 미술학. 와. 물리 미대. 처음엔 플러스 마이너스 흘렸어요. 네. 플러스 마이너스 쫙 흐르면은 전류가 여기서 분기점 생기지. 1, 2 가죠. 아래쪽. 자, 1, 2는 안 가죠. 네. 1, 2 내려올 거야 지금. 1, 2 막히니까. 그럼 여기서 길 갈라지지. 찢어져요. 1, 2 갈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네요. 외모가요? 할 수 할수 있네요. 있지. 갈 수 있죠. 내가 언제 못 간다고 했어? 1, 2 갈 수 있어 없으니까 왜 못 가요? 왜 내 말을 건너뛰고 대답을 해? 1, 2 갈 수 있어 없어? 그랬더니 왜 못 가요? 갈 수 있다니까? 끝났네. 빨리 도로가고. 할 수 있죠. 근데 안 간다고. 아, 그럴 줄 알았어요. 갈 수 있지만 안 가요. 안 가는 거예요? 어. 못 가는 게 아니라. 얘네들의 의사도 존중해줘. 갈 수 있지만 가지 않는다. 되돌아온 길은 가지 않는다. 남자의 길이죠. 뒤를 돌아보지 않아. 얘는 뒤로 돌아보는 게 아닌데요, 저건. 아니 1, 2 가면 다시 여기로 만나잖아. 그럼 이렇게 가면 되죠. 왔던 길로 왔잖아. 다시 예측할 돌아왔잖아. 만큼 똑똑해요. 야 그러면은 얘네들이 와가지고 뭐하러 1, 2가 이쪽으로 계속 빙빙 돌지. 아 일하기 싫어가지고 들어가기 싫어가지고 여기서 계속 돌고 있는 거야 애들이. 가능해? 좋죠. 네. 불가능하잖아. 그거는요. 한쪽으로 넣어주면은 걔네들이 가다가 끝까지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여기서 머물고 있어. 아우, 아니 그럴 거면 머무르고 야 있고 이렇게 야 영원히 이렇게 돌지 뭐하러 이거 무한대네 무한대. 야 아니, 이러고 흘러 가는 애들도 있는 거죠. 이러고 좋은데요? 좋은데요. 뭐 하는 거지? 일단 이거 이따 얘기할게요. 여기 봐 1, 2 가죠. 그지? 분기점 나왔어. 갈릴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갈 수는 있지. 하지만 안 간다고. 그래서 우리가 1, 2 출발해서 1, 2 들어왔지. 맞지? 근데 거꾸로 이제 방향이 바뀌었어. 지금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어서 이쪽으로 지금 나가는 상황이야. 그럼 이쪽으로 들어와야겠죠 일단. 그치? 네. 그럼 나가면은 출발해서 여기서 1, 2 안 가고 1, 2 가죠. 나와서 못 가니까 내려가요. 다시 1, 2 안 갈 수 있지만 안 가고 1, 2 가. 들어온단 말이야 이렇게. 그럼 결과적으로는 저항에 흐르는 전류. 자, 이 저항체에 흐르는 전류는 우리가 그림을 표시하면 어떻게 될까? 걔는 여기 왔다 갔다. 이거. 이렇게 나오겠지? 아 네. 맞아?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제 약간 더, 그러니까 여기서 마이너스를 잘라버렸지만 여기서는 마이너스를 살려가지고 뒤집어주는 거잖아 이렇게. 일단 플러스로 다 바꿔주고요. 반전시켜가지고 이렇게 하면 조금 이렇게 잘 다듬으면은 전류를 이제 매끄럽게 직류처럼 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어프가 거의 없는 거 아니에요? 어프가 원래 없어야 돼요. 아니 얘는 이제 정류하는 거잖아 지금 온오프를 만드는 게 아니라 얘는 정류를 하는 거니까 지금 이렇게 직진을. 그럴 바엔 차라리 직류를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직류를 어떻게 해? 우리 발전기 배웠잖아. 발전기에서 만든 전기가 교류인데 그래요? 왜요? 저장하려면 교류는 저장이 안 되거든. 교류는 저장이 안 돼서 직류를 만들어줘야 저장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가전제품들은 전부 다 직류 전기 쓰잖아. 핸드폰 충전기, 배터리,
들어가는 모든 제품들은 다 보통 직류를 써요. 그러니까 아댑터라는 장치에 이게 들어있다는 거죠. 다이오드 안에는 정류회로, 다이오드 안에, 어댑터 안에는 핸드폰 충전기 안에는 이런 정류회로를 만들 수 있는 다이오드들이 들어있어서 이런 식으로 교류를 직류로 바꿔준다는 얘기지. 직류로 해야 더 빨리 충전되는 거 아니에요? 뭐 그 속도는 뭐 다를 수 있어요. 그 빠르기는 그거는 전류에 따라 달라지는 거니까. 됐어? 자, 근데 봐봐. 이제 이걸 얘기할게. 왜 얘가 왔던 길 안 가냐면은 이건 이제 전압이잖아, 전압. 그지? 전압의 원래 의미는 전기적 포텐셜 에너지 차예요. 됐어? 이게 이거 전압이라고 하고 흔히 우리 보통 뭐라고 번역하냐면은 전위차라고 하는데 전기적 위치 에너지 차야. 전위차. 이 정도만 알아봅시다. 전위차. 전기적 위치 에너지 차. 이게 전압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얘네들 위치 에너지 개념이야. 위치 에너지. 포텐셜의 개념이야. 그래서 반드시 전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요. 그럼 여기가 제일 높은 데가 제일 낮은 데야. 이해가죠? 이 전원 장치는 전압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펌프 역할을 하는 거고 그래서 얘네들이 흘러가면은 쭉 가다가 얘가 높은 데죠. 맞지? 여기 높은 데면 여기 무조건 낮은 데야. 맞지? 됐어? 그러면 여기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니? 길은 열려있지만 못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수조가 있어. 수조가 이렇게 있는데 물이 내려가다가 이렇게 내려가요. 수조가 이렇게 내려가는 물인데 여기 올라가는 길이 있고 내려가는 길이 있어. 이렇게. 수조가 갈라져요. 그럼 분명히 물이 출발해서 내려갈 거 아니야. 그럼 내려가서 길이 열려있어 지금. 올라갈 수 있어? 못 올라가죠. 내려갈 거 아니야 이쪽으로만. 그러니까 길은 열려있어요. 길은 열려있어. 갈 수도 있어. 하지만 높은 쪽으로 가지 못한단 말이야 애들이. 그래서 높은 데서 낮은 데로만 흘러가는 특성이 바로 전위차, 전압의 특징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LED. 영어로 뭐라 그래? 아 이게 영어구나. 라이트 일렉트로닉 보이. 라이트 일렉트로닉? 디스플레이 아니에요? 디스플레이? 몰라요. 다이오드구나. 다이오드. 얘는 라이트 이미팅 다이오드라고 해서 이미팅이 뭐야? 뿜어내는. 방출하는, 그지? 라이트는 빛이죠? 다이오드. 그러니까 빛을 방출하는 다이오드. 이거 우리말로 번역하면 발광 다이오드. 발광 다이오드, 그지? 자, 얘는 원리가 뭐냐면 다이오드를 연결시켜놨다? 빛이 나요. 빛이 나요. 끝이야. 끝났어요. 전류 순방향 역방향이야. 신방향. 순방향 흐르죠? 빛이 나요. 빛이 방출된다. 빛이 방출된다. 끝인가요? 우호. 끝. 왜 빛이 나오냐면은 자 이거 아까 내가 건너뛰고 한 게 있어. 잉여 전자가 생겼죠. 양공이 생겼죠. 그치? 그럼 봐. 원래 반도체가 있었고 반도체 원자까지 전도띠가 있었고 그 원자까지 전도띠에 봤을 때 잘 봐라. 이 다이오드를 좀 확대해 볼게. 얘를 확대해서 보면은 저 그림으로 P-N 접합 다이오드 형태로 만들어 주잖아. 이렇게 다시 여기다 쓸게. P-N 접합 형태로 쭉 만들어 줬어. 이렇게. 그럼 여기가 이제 딱 나눠놓고서는 P형이고 여기 N형이고 여기 양공이 많고 여기 전자가 많겠죠. 그지?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뭐로 해석할 수 있냐면은 에너지 준위로 좀 보자고. 에너지 준위. 이런 식으로. 에너지 준위의 관점으로 보자고. 그러면요. 그러면은 얘가 지금 딱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 이렇게. 나눠져서 여기가 무슨 형이냐면 N형이죠. 그치? 아, 여기 하나 더 그려야 되는가? 미안. 여기다 하나 더 그릴게. 이렇게. 하나 더. 아니다. 다시 그리자. 잠깐만. 여기다가 좀 높게 그리자. 이렇게. 이렇게. 됐어? 나눠지고요. 됐지? 자, 이쪽이 무슨 형이냐면 P형이야. 맞죠? P형. P형에 양공 많지? 자, 여기는 전도띠예요. 여기는 원자까띠. 자, 특징이 뭐냐면은 이렇게 두 개를 붙여놨을 때 N형 반도체에는 지금 잉여 전자가 생기고 P형 반도체에는 양공이 생긴다고 했잖아. 그러면 잉여 전자가 어디 생기냐면 여기가 생겨요. 이렇게. 전도띠 바로 어디? 아래에. 잉여 전자는요. 전도띠의 바로 아랫부분에가 생기고 양공은 어디가 생기냐면 원자까띠의 바로 윗부분에 와서 이렇게 생성이 돼요.
맞지? 이게 새로 생긴 도핑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자와 양공의 띠의 위치야. 에너지 준위의 위치예요. 거기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원래 없지. 없는데 새로운 그 원자들이 들어갔잖아. 그럼 새로운 준위가 에너지가 생길 거 아니야. 그 준위가 얘네들이라고. 다른 원자니까. 원래 있던 실리콘들 사이에서 다른 원자가 들어가면 그 원자마다 에너지 준위 간격이 다 다르잖아. 근데 그때 잉여전자의 띠가 여기 딱 생기는 거야. 이 위치죠. 이걸 조절하는 거죠. 에너지 값을 잘 조절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여기다 만들어 놓으면은, 자, 여기다 지금 P형 반도체에다 우리가 무슨 걸냐면은 플러스를 걸고 여기다 마이너스를 걸거든,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니? 여기 있던 전자가 여기 있던 양공을 채워주, 양공이 전자 채워준 다음에 전자가 양공 왔다 갔다 하면서 전자가 잉여전자가 양공을 채워주러 내려가지. 에너지가 준위가 높은 데서, 그죠? 여기는 분명히 높은 데였고 여기는 분명히 낮은 데니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동하면 에너지 뭐하니? 방출하죠. 그게 뭐야? 빛의 형태로 만들어주는 거야. 그 빛의 형태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 이 G라고 쓰고 이거 갭이라고 할게. 에너지 갭 차이는 H, F로 정의할 수 있겠죠. 따라서 F에 따라서 이 진동수에 따라 색깔을 다르게 만들 수 있겠네. 이 간격을 넓히면은 진동수가 뭐 하는 거니? 커지니까 무슨 색깔 나와? 보라색, 푸른 색깔 쪽 빛 나오겠죠. 이게 바로 LED, 발광 다이오드의 원리가 돼요. 됐죠?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죠. 와. 자, 우리 책에 있는 내용 마무리할게요. 책에 있는 내용 마무리해가지고 다이오드의 종류 중에서 발광 다이오드가 있는데 걔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준다. P형과 N형 붙였을 때 에너지 준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지는 형태를 빛으로 만들어주는 거다. 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야, 다른 다이오드도 있을 거 아니야. 일반적인 다이오드도 결국에는 얘네들이 전자 양공이 결합되는 거 아니야. 그럼 에너지 준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질 거 아니야. 그럼 에너지 방출돼 안 돼? 되지 얘도. 근데 쟤는 빛이 아니라 열로 나오는 거야. 얘는 그걸 조절해서 빛으로 바꿔주는 거야. 적외선이나 가시광선 영역으로. 이해가시죠? 저런 애들은 그냥 적외선, 열이 나오는 거고 얘네들은 적외선 또는 빛으로 빨간색, 녹색 이렇게 색깔을 이 간접 조절을 통해서 만들어주는 거고. 저기서 에너지가 또 작지 않아요? 작지. 그러니까 열선이죠. 열이지 열. 우리 열 가지고 온도에 해당하는 전자기파가 적외선이야. 너 몸에서 적외선 나오잖아. 저기선 카메라. 우리 체온계 잴 때 비접촉식 저온계 있잖아. 저온계? 그 비접촉식 온도계. 네 몸에서 이렇게 딱 레이저만 딱 쏘는 것 같은 누르면은 너 몸의 체온 측정되잖아. 네 몸에서 나오는 적외선, 전자기파를 측정하는 거야. 근데 보통 이제 진동이 작으니까 에너지가 작은 거야. 얘네들. 근데 거기서 적외선을 에너지를 높이면 어떻게 돼? 그치? 그럼 이제 빨간색부터 나오기 시작하겠지. 이거 항상 카메라. 됐어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태양전지랑 광다이오드가 나와 있거든. 태양전지, 광다이오드는 거꾸로야. 발광 다이오드가 아니라 광다이오드. 빛을 받아들여요. 근데 이 빛을 받아들여가지고 전기를 흘리는 거는 나중에 3단원에서 광전 효과라는 파트를 또 배울 거거든. 빛을 받아서 전기로 바꾸는 거. 자, 얘는 LED는 누구로 바꾸는 거야? 전기 신호를 빛 신호로 바꾸는 거잖아.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바꾸는 거고, 그거에 거꾸로 가는 과정은 태양전지 또는 광다이오드라고 정리가 되시면 돼요. 자, 이게 다이오드의 특징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네. 여기까지 필기해 놓읍시다.